네,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당장 만나의 진행자 신홍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가수 이현학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소원대로 네.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와 있죠. 네. 저희 어딘가요 지금? 지금 인천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데 네. 캠퍼스 중에서도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좀 거리감이 있었던 아. 교수님실에 와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다시 대학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네. 그때 이렇게 편안한 교수님이 계셨다면은 네. 많이 왔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 편한 교수님 오늘 뵈러 왔습니다. 사실 저랑 현학 씨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받고 있는 저희가 또 학생 신분으로 잠깐 돌아가 있어요, 주말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 수업 듣고 있는데 그 수업 중에 한 교수님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니 이거는 우리 대중분들에게 나눠드려야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대중분들과 꼭 함께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을 뵙고자 오늘 인천에 찾아온 거였잖아요, 현학 씨. 네, 지금 인천 송도에 저희가 와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바람 쐬러 네. 여행 온 느낌으로 교수님 뵈러 왔는데 저도 그날의 강의가 매우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그때 그 벅찼던 느낌을 전해드리고자 열심히 오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씨 근데 오늘 텐션 너무 떨어져 보이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네, 지금 지금 우리 준프로 방송인이 그 교수님실이라는 안 되겠어. 잠깐만 이거 현장감이 다 변명이야. 네. 인천으로 이행시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천 천천히 갑시다 우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행시를. 그게 뭐예요? 홍윤 씨? 네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진짜로? 네. 대학으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인천 말고? 네. 잠깐만 알겠습니다. 대단해요. 학. 학교는 네, 저희 수준이 이 정도고요, 정말 여러분들. 네, 이거지. 저희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교수님 모셔서 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 좋습니다. 둘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네. 잠시 쉬고 저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만나주신 13번째 손님, 수다 떠는 장애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당장 만나 네.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지혜입니다. 네, 장애인복지 가르치고 있고요. 항상 강의실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만나다가 약간은 어색한 이행시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뭔가 오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걱정도 앞서고 설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공부를 쭉 하시고 지금도 네.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전공 분야가 네. 장애학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네. 장애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거든요. 생각해 본 네. 적도 없고 교수님 장애가 쓰이게 된 어떤 시점이나 역사적인 네. 순간이 언제부터일까요? 아마 장애라는 단어를 각자 인식하는 시점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꼭 뭐 역사적인 어떤 시점이라기보단 개인마다 다를 텐데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왼팔이 없이 태어난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를 장애인이야 라는 장애라는 단어로 인식한 거는 20대가 넘어서였던 것 같고요. 또는 어떤 중도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 장애라는 단어를 겪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장애라는 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쓰였을까?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본 거를 잘 따라가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 즈음에서.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고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장애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거죠.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단어가 무능력, 아니면 노동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disabled 혹은 disability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ability라는 뜻이 능력이라는 뜻이고 앞에 dis가 붙어서 물론 디스한다 요즘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 하죠. 네, 디스한다 뭐 이런 네. 얘기하는데 네. disability도 약간 같은 맥락이죠. 능력이 있지 않다 네. 해서 disability 장애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생겨난 맥락이 이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얘는 일을 못해. 라는 거에 대한 낙인을 주면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노동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 능력은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다 조금씩 서로 노동하면서 살던 가부장제 사회 혹은 봉건제 사회였어요.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각자 개별화된 노동 능력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뭐 이 사람은 뭐 시급 얼마짜리 이런 식의 이제 노동 능력의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을 하면서 에이블드한 그룹하고 디스에이블드한 그룹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구빈법. 구빈법? 네. 처음 듣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영국의 네. 여왕님. 네, 여왕님으로 우리 많이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너무 많다. 우리 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는 정책을 나라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애 쪽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빈민 구제의 네. 역할을. 그걸 하면서 빈민들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빈민이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빈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빌러티한 그룹이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데 일을 못 하거나 뭐 직업 없이 놀고 있거나 이런 빈민들은 모아다가 일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놔두지는 못했던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진 않고.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노동 능력 없다라는 낙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디스어빌러티라는 단어가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요렇게 이제 그룹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노인이거나 뭐 이런 부류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모아놓고 구빈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설 보호를 네, 하는 요양원, 거죠. 요양원이나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가 이제 디스어빌러티라는 단어가 출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장애란 단어를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에 빈민을 분류하던 기준에서 나타난 거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개개인마다 장애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시점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방식도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때 나뉘어진 거다. 자, 제가 간단하게 좀 두 줄로 정리를 해보면 장애라는 개념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분리돼서 각각 인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현대의 장애라는 개념이 서구 사회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에 의한 구분짓기가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약간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해서 네. 제가 약간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예, 학교 다닐 때 그치? 공부 굉장히 저 잘했을 것 공부 같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두 줄로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두 줄 맞아요. 한 6줄 정도 된 것 같고요. 쉽네요. 맞아. 해서 제가 또 사회학 네. 전공해서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게 네네. 들리는데, 자 교수님, 그래서 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이제 좀 제국주의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사회진화론적 적자생존 이런 패러다임이 득세하게 되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장애 관점도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네. 아마 그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제 자유주의 시대 때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역사가 이렇게 쭉 구빈법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근데 이 흐름이 가지고 가다가 19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국가가 빈민 문제에 관여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사회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이 많이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야, 막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개인에게 되게 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아까 질문할 때 야만의 시기였다. 네.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자유주의 네. 뿐만 아니라 같이 존재했던 게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 그랬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을 한다는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원래 진화론은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아까 도태된다. 엘리자베스 들어봤듯이 네. 네. 다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화론이. 그렇죠. 네. 그래서 생물은 뭐 진화하면서 이전 네. 것들이 도태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또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것들. 맞아요. 근데 네.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네. 생물이 진화를 할 때 열등한 인자를 가진 생물은 도태가 되고 우월한 인자를 가진 생물만 이겨서 살아남는다. 맞아. 그래서 적자 생존의 원칙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주의 시대다라고 하면 되게 아름답고 노력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을 것 같은 사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에서는 되게 잘 적용이 됐는데 이걸 이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사회도 똑같은 원리대로 가더라. 강한 사회가 살아남고 약한 사회는 도태된다. 또 한 사회 안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강한 인자들이 살아남고 약한 인자가 도태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생물학적 진화론처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우선 그럼 뭐라고 볼까요? 도태돼야 된다고 봤을까요? 뭐 아니면 계속 지원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봤을까요? 도태된다고 되는 게 맞다고 봤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네, 그게 진화론적인 이제 저 설명인 지금 거예요. 강의실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손 들었거든요, 저 지금. 그래서 그 빈곤한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빈민을 구제하는 법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아. 이런 이제 방식들을 막 내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자유주의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시대도 오죠. 네.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아. 그 이유가 우월한 우리가 가서 그렇네. 열등한 저 세계를 미개한 저 세계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마인드. 그렇네요. 네. 혹은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잘못이거나 죄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사회가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의 이론하고 또 우생학이 동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우생학도 같은 논리예요. 유전적으로 우월한 형질을 가진 그런 인자들이 살아남고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우생학이랑 사회진화론, 제국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쫙 일맥상통하면서 침략을 정당화한다던가 그랬죠. 아니면 나치가 대학살을 하는 거를 막 정당화를 한다던가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사실 많이 만들어 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장애랑 무슨 상관일까 이제 이런 거 궁금해지거든요. 궁금해요. 그쵸? 리액션 좀 안 해요, 오늘 진짜. 제가 너무 듣고 강의를 있거든요. 길게 하나 봐요. 네. 원래 그래서-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 저는. 죄송합니다. 전 좀 액션이 그래서- 커서. 네. 그래서 이 장애도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 바라본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고 도태돼야 될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치가 나치즘을 이제 정당화를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됐기도 했고요. 유대인만 대학살을 한 게 아니라 자국민 독일인 장애인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을 막 학살을 해요. 독일인들이. 근데 다른 비장애인 독일인들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옆에서 장애를 가진 같은 독일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이건 그 시대의 사회 정의가 그거였던 거예요. 약자는 없어져도 괜찮다. 라는 논리가 너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엔 당연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회진화론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는 장애인은 도태되어야 되는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까지 만들어내냐면 단종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단종법. 이름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종을 뭔가. 단절돼야 되는 맞아요. 단종되는. 네. 종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열등한 인자를 가진 장애인들의 종은 더 이상 이 인류에 남겨져선 안 되고 종을 여기서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단종법이라는 걸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도 있었고요, 영국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수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어머나. 나라들 있잖아요. 그 복지 선진국들에서. 네. 아니 이게 나치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되게 많이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네. 영상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서구 국가들이 맞아요. 단종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강제 불임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네 대에 끊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딱 들어도 네.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더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럼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은 그럼 어떤 판단을 했을까가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살 존재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 보고 너까지만 살아라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법의 의미가 현재 있는 사람들의 살생을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뭔가를 남기지 않기를 이제 강요했던 거죠.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유전적 질환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와. 그 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93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잠깐만 1930? 그러면 불과
100년도 안 된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느새 장애 인권을 얘기하고 진짜 장애인도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과 100년의 역사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조차도 그거를 1930년대까지 그 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와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도 소록도를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네요. 네, 따로 분리해 놨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뭔가 분리시켜야 돼 이러면서 분리해 놨다던가 아니면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우린 여전히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물론 국가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어쩌면 수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의 선택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유에서 네, 이런 걸 보면은 단종법이라는 실질적인 법은 이제는 존재하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 삶 곳곳에서는 이미 단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아, 너무 무거운 주제인 아니요. 것 같아요. 제가 네. 너무 실생활에서 그 와닿는 네.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네. 얼마 전에 저랑 홍현 씨랑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촬영을 하나 했어요. 네. 베리어 프리 문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 중에 어쩔 수 없다. 왜 모든 것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면 자연적으로 우수한 생물이 있고 열등한 생물이 있는데 그거는 우수한 생물을 자꾸 지향하는 거는 본성이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막냐? 비 오는 걸 막을 수 있냐? 태풍이 부는 걸 막을 수 있냐? 그것과 같다. 이 얘기를 댓글을 보는데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을 그래서 뭐라 적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네. 우리는 사람이고 동물이 아니다. 인 거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네. 그리고 그 지금 댓글을 작성하시는 당신이 되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었거든요. 네.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그 우생학부터 네. 역사적으로 딱 그 포인트를 발견한 지금 네. 시점이라. 아니 그분은 1920년 정도에서 냉동인간 같은 분이네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런 네. 글을 봤다면 뭐라고?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네.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싶어요. 우월함과 열등함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한 손을 사용하는 한 손 사용자예요. 네. 근데 친구들이 가끔 물어요. 너 참 한 손으로 생활하기 불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하지 않다. 난 두 손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하는 말이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너희도 손이 4개쯤 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편리하겠냐. 근데 단 한 번도 그 친구들이 내가 손이 4개였으면 하고 막 희망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이 2개인 것이 우월하고 손이 하나인 것이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손이 2개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지금 자기는 뭔가 완벽하고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인자에 대한 도태를 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도 자기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가 어느 날 인류가 팔이 4개인 좀 더 유능한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열등한 입장에 취하는 거거든요. 아까 1930년대까지 그런 시각이 이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우리 네. 사회가 진화를 했다고 보시나요? 어떤 면에서요? 장애를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 패러다임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음. 네, 물론 그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은 꾸준히 지금까지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뭔가 뭐 낙태를 선택을 한다던가 장애 아기를 임신했을 경우에 뭐 또는 뭐 강제 불임 시술을 일부 선택을 한다던가 이런 그쵸. 부분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런 방송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났어요. 그 기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 장애 인권에 대한 강조라고 저는 이제 흐름을 바꿔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온 인류는 반성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라면서 인류가 이제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죠. 동시에 장애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열등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장애인이 된 거야
라는 어떤 전쟁과 장애의 이 아이러니가 상위군인. 있어요. 네, 상위군인. 네, 그러면서 전쟁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 또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 또는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큰 전쟁을 겪지는 않잖아요. 여기저기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인권에 대한 주제가 되게 세계적인 흐름을 타게 되죠.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장애와 비장애 문제를 다 떠나서.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장애인 인권을 강조하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존재하고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은 점점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그리고 과연 장애가 뭐냐? 이걸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장애가 과연 뭐냐? 정말 엘리자베스 시절에 정의했던 무능함? 그게 장애냐? 이렇게 이제 장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장애학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정의를 합니다. 장애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갖고 있었다. 사실은. 근데 마치 개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개인한테 그걸 뒤집어 씌운 거다라는 거죠. 쉬운 말로.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 갈 수 없는 환경, 뭐 저상버스가 없다던가 계단이 너무 많다던가 이런 환경이 장애를 가진 건데 자꾸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게 장애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개인의 몫으로 돌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학자들이 60년대, 70년대 또는 장애 인권 운동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서 정의하는 장애 개념은 엘리자베스 시절에 나누었던 그런 노동 능력 유무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국 다양한데 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은 어떤 뭔가를 할 수 없는 어떤 제약을 경험한다면 그 제약 상황이 장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손상, 어떤 정신적인 특징 이게 장애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제약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들 그게 제도일 수도 있고요. 인식 아니면 사회 문화일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사실 계단이 많아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계단은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은 계단이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적장애인들이 알아보기 힘든 문서라던가 뭐 이런 어려운 글 이런 건 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인간은 그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인간을 받아들이기엔 이 사회가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결국은 장애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장애학 관련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 사회다. 근데 자꾸 장애인이 존재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람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적응할 걸 요구한 거죠. 네가 열심히 재활해라. 네가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개인에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 사회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또 장애학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지점에서 네. 교수님이 저희 강의하실 때 되게 재밌었던 순간이 그 유학 시절에 만났던 켈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장애를 주는 것이다. 근데 자본으로 장애를 얻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켈리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박사과정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 있을 때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저와 같은 여자고 또 그 친구 역시 공통점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는 점. 이 친구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엄청 친한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동갑에다가 뭐 같은 여성이고 또 같이 장애인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이제 같이 가게 되고 근데 이제 식당에 뭐 밥을 먹으러 가면은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을 저에게 주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웨이터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뇌병변 장애가 있으니까 의사소통상 저하고 편할 것 같아서 영어를 잘 못할 것 같은 아시아인에게도 메뉴판을 주는 거예요. 황당한 건 미국인하고 미국인 사이에서 제가 통역을 하는 그렇네. 영어를 되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저는 켈리가 하는 영어에 되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는 저에게 메뉴판을 주는데 켈리는 그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켈리가 쓰는 방법은 팁을 먼저 줘요.
근데 팁을 뭐 1달러, 2달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팁을 한 20달러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아니, 네. 8달러짜리 피자 먹을 때도 팁을 20불을 먼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한 부자셨다고. 돈이 많아요. 피자 값을 먼저 이렇게 해서 피자 네. 값의 두 배에 넘는. 가는 금액을 팁으로 먼저 들고 있으면 야. 웨이터가 이렇게 메뉴판을 저희가 갖고 오다가 바로 켈리한테 이렇게 돌려줘요. 아니 그냥 무슨 네. 말씀을 하든 어떻게든 귀 바로 기울여서 들을 것 같아요. 기울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해서 뭘 드시겠냐, 네. 뭐 도움 필요하신 거 있냐, 막 엄청 친절해지고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켈리에게 묻죠. 저는 넌 타인의 존중도 돈으로 사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장애에 대한 논의로 켈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켈리에게 너는 너 자신을 장애인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내병준 장애인이니까. 하지만 이제 장애 개념이 되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는 장애학을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장애란 개인이 가진 게 아니라 사회가 가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켈리 너는 아무리 봐도 장애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뇌병변 장애인인데 세 걸음도 못 걷고 넘어지는데 내가 왜 장애인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돈으로 다 하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돈으로 친하니까. 다 하잖아. 지금 너가 집에 뭐 집안일을 하길 하냐, 빨래를 하길 하냐, 뭐 밥을 해 먹냐. 그것도 다 해주시는 다 분들이 있잖아요.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네. 딸기를 씻어서 손질만 해주는 아르바이트생도 따로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나를 좀 고용해봐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 우리가 잘 유학생의 아는 입장에서. 미국의 저택 같은데 이렇게 사셨던 네, 거잖아요. 정말 막 이렇게 대저택에 사는데 학생이니까 그땐 기숙사 옆에 이렇게 아파트 얻어서 네. 저하고 같은 그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땐 그 친구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고 저는 또 이제 사회복지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서 사회복지 공부하다 유학을 가서 제가 밥을 이제 해주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저녁도 내가 안 해주면 굶을 텐데 이러면서 김밥도 말아주고 스파게티도 김밥? 해주고 점점 한국 음식을 이제 좋아하게끔 내가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막 걷어 먹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딱 그렇지만 좋은데요? 어느 날 지나고 보니 이 친구는 너무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의 모든 불편함을 자본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이런 걸 다 자본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존중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넌 장애인이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장애 개념은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참여하는데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약이 곧 장애다라고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책임지고 그 제약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장애학에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켈리 네가 경험하는 제약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나는 뿌여적 구두를 못 신잖아 이 얘기를 힐. 하는 거야. 네. 하일. 나도 하일 신고 싶다. 그랬던 네. 켈리가 네. 한국에 놀러 오셨을 네. 때는 굉장한 사회적 제약을 많이 겪어서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네, 신길역에서 하필 엄청 신길역. 울었죠. 그 문제의 그 신길역. 그 사고 난 그 그 장소. 간격이 먼 신길역을. 네. 예. 그 사고 신길역이 한창 화두였죠. 그럼요. 그 신길역에서 켈리가 엉엉 울었었죠. 돈으로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네, 돈으로 안 되는 거죠. 설마 휠체어 바퀴 빠지시고 이랬던 건 아니죠?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네네. 리프트 타면서 울었어요. 리프트가 한때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리프트가 에스컬레이터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퇴근 시간이었는데 한국인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켈리는 그 옆에 붙어 있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이제 있었고 걸어가고 있었고. 근데 리프트에서 일단은 그 징글벨과 같은 음악이 막 네, 나오잖아요. 다 쳐다보라고 음악 막 나오죠. 징글벨 징글벨 막 이러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가는데 그 옆에 내려오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켈리에게 다 꽂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리프트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옆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노란 머리 저 외국인, 이 휠체어 타고 왜 왔지? 막 궁금한 거죠. 다 쳐다보고 켈리는 외국인도 안 그래도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도 쳐다보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네. 있으니.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어. 많은 아주머니들께서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더라고요. 왜 왔냐? 그래서 놀러 왔다. 친구네 놀러 왔다. 이러면 켈리는 바로 왜 이렇게 놀러 온 걸 가지고 궁금해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아니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왜 여기까지 굳이 놀러를 왔냐? 집에 있지. 네, 집에 어디 있지. 이렇게 네. 그랬니?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켈리가 그렇게 한국 사회에 와서 울고. 네, 켈리가 신길역에서 딱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엉엉 울더라고요. 나 돌아갈래. 그렇다면은 이 한국 사회 자본으로도 네. 해결이 안 되는 이 한국 사회의 장애 야 이겼다. 문제는
도대체 언제 시작했는지 또 아. 그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한국에서의 장애 개념이요. 네. 네. 장애인이라는 단어. 아 이게 대체 네. 언제 시작했길래 저희 이렇게 늦는 건가요? 네. 아 이게 아, 저희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도 아, 그런가요? 이게 속도가 제가 빠르다 늦다라는 걸 얘기할 순 없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장애인이라는 단어는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아마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생길 때 거의 제가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그럼 나죠. 한 한 92년? 40년 정도? 아 40년 전? 네 40년 네, 전. 제가 네. 그렇게 늦게 태어났어요. 아 저렇게 서로 기분 좋자고 본인이 태어난 연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40년 전. 저 네. 많이 넘었습니다. 아 진짜요 교수님? 뭐 하는 거야 반응 지금? 저는 안 보여서 교수님 동안이신지 몰라요. 아, 네. 그랬던 목소리로 가늠해주세요. 네. 네. 40년 전. 네.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 정책 뭐 이런 게 나올 때쯤 이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전엔 장애자라는 단어도 썼었는데 장애자 할 때 자가 놈자자. 놈자자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고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생활보호법 생길 때 마치 영국에서 그 구빈법 만들 구빈법. 때 이렇게 빈민 분류할 때 한 것처럼 우리도 생활보호법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노약자 뭐 이런 표현을 썼지 굳이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이렇게 막 노약자.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또는 뭐 폐질자 뭐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의 단어의 개념을 쓴 거죠. 폐질자.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그 미군 정식이라던가 일제시대 뭐 요런 데로 넘어가 보면은 그때 정리된 자료들을 보니까 장애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리해 놓은 장애 개념은 뭐 절름발이 뭐 요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이걸 이렇게 오늘날의 지체장애 이런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맹, 농 뭐 요런 정도의 이제 표현으로 나눈다면 재밌었던 게 그 일제시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땐 장애인의 개념 중에 혼혈인이 들어가요. 아 우리나라에. 그래요? 혼혈인도 장애 범주에 들어가요. 와. 그래서 국가 문서 중에 이제 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류 안에 혼혈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뭐 되게 어떤 특이하다. 이유였을까? 네. 아니 이거 진짜. 아. 왜냐하면 그만큼 장애의 개념이 뭔가 표준화되지 않은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오. 우리 사회의 정상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옛날에 혼혈인들을 또 뭐 튀기라던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막 낙인하고 막 함부로 하는 그 우리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게 다 묻어져 나오는 거죠. 그 용어 속에서. 이거 좀 네. 소름. 근데 요즘은 거꾸로 혼혈이 되게 오히려 더 높게 무슨 유전자가 더 네. 좋을 수 있다. 네, 네, 네. 되게 더 멋있다. 무슨 잘생겼다. 막 이런 걸로 더 네. 해주는 건데 되게 그때는 좀.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장애인이라는 집단적 범주를 나누진 않았고 뭐 진짜 절름발이라던가 아니면 시각장애인, 맹인 뭐 이렇게 아예 그냥 특징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시각장애인 별도로 취급을 했다던가 따로 이렇게 점성술사로 키우거나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역학자. 아 역학자 맞아. 네, 좋게 말하면 역학자, 나쁘게 말하면 점쟁이.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표현인데. 그런 봉건 시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 다른 걸 본다. 제가 맞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기꾼으로. 네. 네. 사기꾼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미래를 본다, 과거를 네. 본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예, 역할을 그리고 많이 했던. 그 봉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잖아요. 우리 네. 신봉사 뭐 이런 단어 알고 듣기도 하잖아요. 심청전에 그 봉사가 일종의 그거였대 관직.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만 나아갈 수 있는 관직을 맞아, 따로 맞아. 뒀대요. 아, 따로? 나라의 미래를 봐라. 아 천문 정말요? 이렇게 천문 운행 관직 뭐 이런 거죠. 좀 멋있다 어떻게 보면. 네. 아 그럼 신봉사도 지금은 막 심의사님 약간 뭐 이런 뭐 약간 느낌의 그런 관직을 스타일이죠. 뒤에 붙이죠. 그래서 네. 관직으로 했던 게 고려시대 때고 아.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관직으로만 두지 말고 민간 시장에서도 이렇게 개인이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아. 허락을 해줘서 다 이렇게 장터에서 점집을 차릴 수 있게 된 네. 거예요. 아니 그 유교국가에서 세상에 이걸 이런 또 약간은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민간으로 넘어간 거죠. 고려 때는 중앙 관직으로만 있다가 그래서 이제 봉사라는 개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애인이라는 집단적 범주는 쓰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현재에 와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15개
그쵸. 딱 장애 유형 정해서 장애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흐름을 너무 딱 잘 네. 잡아주시는데 그러면 그 15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15가지 범주로 좀 구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 15가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저랑 현학 씨가 돌아가면서 15개 아니 대볼게요. 재미없어요. 아, 오케이. 재미없어요. 스킵. 아 좋습니다. 아니, 편집 너무 좋아요. 편집점까지 잡아주시고 아니, 네. 스킵. 아무튼 장애가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이런 저 식으로 15가지가 학생들한테도 있는데 15가지 안 가르치거든요. 아, 진짜요? 자세히. 좋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런 교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나 이거 미련하게 외우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거. 장애의 네. 범주라는 거를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15가지 뭐뭐뭐가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 근데 배웠습니다. 맞은 기분이야. 네, 지금. 인간의 맞아. 유형은 다 다르고 다 다양하다. 이것이 장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이기 때문에 네, 정말 15가지 자, 요거를 안 조금만 했으면 더 좋겠어요. 네, 저 안 하겠어요. 깊은 반성하면서 그 네.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15가지 네.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해외에선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분류랄까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차이를 설명을 해 네. 주시면 네. 장애학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이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다양한 인간들이 겪는 제약이 장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나라마다 장애인의 범주를 정하는 걸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장애인의 범주는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조금 더 필요한 자원들을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주라고 이해를 해보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는 돼요. 이해는 안 할 수 있어. 했으면 좋겠지만 네, 네, 이해는 할 수 현실적으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의료적인 기준에서만 정상과 비정상을 논합니다. 딱 15가지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을 보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정상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 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혼혈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15가지를 정하는데 신체적 정상성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제대로 붙어 있는지 눈이 보이는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런 의료적 기준을 우리나라는 딱 기준을 잡아서 장애를 정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장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팔다리가 다 있어도 앞이 보여도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경험을 한다면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좀 더 폭이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민을 온 사람도 장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오. 스웨덴의 경우. 오. 네. 이민을 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경험하는 제약. 언어. 맞아요. 집도 없어요. 집도 없네요. 잡도 네. 없어요. 예, 일자리도 집잡. 없고, 예, 집잡, 네. 집잡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은 집이랑 뭐 일자리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보고 의사소통 장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료적 기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만약에 정하는 기준에 이민자가라서 우리나라 말을 못한다. 그럼 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에선 청각장애인 거예요. 의료적 정말 기준에서는 청각장애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네. 일인데 사실. 훨씬 폭이 넓어지죠. 네. 그다음 미국은 암이나 비만도 장애 범주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비만도? 네, 비만. 이 미국은 초고도 비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생활에 제약을 또 많이 겪는 거예요. 맞아. 또는 승진을 할 때 비만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던가 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도 해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장애인법, 미국 장애인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비만이신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비만도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한국에서 만약에 비만을 내일부터 장애 범주에 넣겠다. 라고 복지부에서 발표를 한다 한들 많은 분들이 살찌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등록을 자발적으로 많이 할지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저는 비판하는 사람들부터 많이 또 들끓을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이렇게 뭐 개나 자기가 많이 먹고서 살찌는데 그렇게 막 해서 아니야, 막 그런 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어쩔 수 없는 것만 장애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빨리 변하거나 뭐 재활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정말 앞이 안 보이거나 들리지 않거나 팔다리가 없거나 아니면 지적 장애거나 이런 영역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나라들의 경우, 특히 서구 사회 발전된 나라들의 경우에는 좀 더 사회적 개념의 장애를 적용을 해서 비만도 사회적 차별을 너무 많이 경험한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범주에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 들어가고 암도 들어가요.
암 환자들이 사실 사회생활하기 어때요? 되게 힘들죠. 힘들죠. 네. 치료도 받으러 많이 다녀야 그쵸?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장애범죄에 들어오거든요. 네. 신장 투석하는 분들 못지않게 암 환자들도 계속 병원을 이용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도 암 환자는 아직 장애범죄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는 암도 장애범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표준적 인간형이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범죄에 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환자로 볼 뿐, 네, 장애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이런 차이 지금 설명해 주신 네. 게 우리나라는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분류해서 있고 제도적으로 네. 선진 장애 제도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회적 기준으로 장애를 구분해서 맞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내 장애와 조금 다르게 필요한 어떤 불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어려운데, 이 해외에서는 자기 다름으로 해서 벌어지는 불편들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조금 보호를, 사회 안전망들을 네. 해주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좀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장애인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아, 저희가 그러네.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께서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공부하셨죠? 네, 그 복지 일단은 선진국 몇인데요? 선진국 몇 네? 프로일까요? 듣고 가죠, 교수님 이거. 잘난 몇 척은 다 프로? 하시고 좀 빨리 해보세요. 이런 것도 게스트분한테 말할 기회 드려야죠. 아니 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오늘 모범생 캐릭터로 얼마나 가겠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는지. 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헝가리 같은 나라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네. 기억이 제가 납니다. 20%. 틀렸어. 네. 25%. 맞습니다. 몇이? 20%. 20% 20%. 맞죠? 아, 네. 뭐 틀렸다 그래. 감정 너 헷갈려서 지금 5% 네, 지금 왔다 나 갔다 자신을 하고 믿지 헝가리는 못했어. 좀 독특한 케이스고요. 네. 뭐 미국이나 서구 유럽 여러 복지 국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보통 20% 근처에 있고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5%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준으로 네, 맞아요. 마련을 하면. 그리고 나라마다 장애 인구는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이나 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장애 인구 25%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해서, 그럼 그 나라 그 도시는 인구 4명 중 1명이 장애인이래. 그럼 정말 장애가 많은 나라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장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장애에 대한 기준은 정말 합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아까 맞아. 왜 비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막 그거 왜 넣어주냐고 반대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나라 국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 장애 개념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적인 기준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료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복지 선진국들은 장애 범주가 넓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인식이나 뭐 장애에 관한 이해들이 높아져서 네. 이것도 장애 아니야? 저것도 장애 아니야? 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과연 이거를 반가워해야 되는 건지 저는 반가워야 된다고 반가워야 생각해요. 되는 게 그러면은 우군이 많아지는 건데요. 그럼 막 결국은 막 국민의 뭐 50%가 장애인이 되는 나라가 네. 생겼다 네.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런 방향성은 좋다라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훨씬 더 장애 통합적인 사회일 확률이 더 높고요. 이렇게 더 소수일수록 더 불리하고 낙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일부 체중증 장애인들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이 충분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모두가 다 장애인이 되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의 특수한 요구가 무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50% 100%의 인구가 장애인이 된다고 한다면 거꾸로 그래서 이런 구분짓기가 사라지고 맞아요. 1대1 맞춤형 뭐 복지 네네네. 뭐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뭐 네. 이제 전 국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뭐 당연스럽게 되는 뭐 어떤 것들이 뭐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개개인들이 각자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올 수 있지 않은가. 네. 정말 복지국가로 일어선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네. 교수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요즘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장애 감수성이 좀 연결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같이 좀 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장애 감수성이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 감수성은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어떤 안테나를 장착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혹은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최근에 되게 이게 많이 이제 네, 남성들도 이제 여성 남녀 차별 뭐 이런 논의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특정 성에 있어서 차별적이지는 않은가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 감수성도 장애 차별적이지는 않은지 어떤 현상이라던가 어떤 사안들이 그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좀 전 사회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전 사회적으로 이 장애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대하면 훨씬 더 좀 맞아요. 편안한 사회가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장애 감수성이 있다는 감수성이라는 게 거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렵게 이게 뭐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용어부터 태도까지 다양한 사회 그거를 어떤 다, 저변에 네.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를테면 뭐 용어를 장애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 것도 전 장애 감수성이 네. 함이 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얘기해 준다거나 네. 아니면 장애인을 만났을 때 뭐 도와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억지로 끌고 가거나 네, 이런 맞아요. 것들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해와 존중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 네. 이런 것들에 깔려 있는 게 장애 감수성이 있어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왔어서 좀 봤었고 교수님 이게 요즘에 장애 감수성에 대한 결여 때문에 네. 곤란해지는 일들 많이 좀 경험하고 사회적으로도 네. 많이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도 살아오시면서 장애 감수성과 관련된 많은 좀 개인적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막 네. 좋았던 뭐, 순간도 있었을 것 장애 같고. 감수성에 대한 꼭 감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인간에 대한 예의? 아, 이라고 해석을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 감수성이 있다라는 게. 네, 뭐 교수님.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일반 시민들이 항상 해야지라고 그 안테나를 장착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타인에 대한 예의 혹은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도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을 타려고 한 번은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막 달려오세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이건 뭐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제 의수를 갑자기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와, 네, 이런 거는 일단 그날은 그럼 저는 공격받은 느낌이 들죠. 공격이 맞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건 이제 최악의 장애 감수성이에요. 놓고 보자면. 근데 이거 꼭 장애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일을 한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여러 번 겪었어요. 의수를 네, 잡아당기. 의수를 잡아당기는 일들. 그리고 또는 옆에 취객이 지하철에 앉았을 때였어요. 그냥 저도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건 또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성희롱인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맞죠. 제가 이게 네. 의수여서 뭐 성적 수치심을 여기에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차후의 문제를 따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런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게 일단은 장애 감수성의 원초적인 1단계의 감수성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전 국민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타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다가와서 다짜고짜 막 잡아당기거나 막 휠체어도 막 와서 막 만져보거나 맞아요. 막 이런 거는 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면은 좀 더 심도 깊은 장애 감수성을 가지실 수도 있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서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여기까지는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맞아. 이런 공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아는 분이 겪은 일인데 지하철이에요. 역시 타인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쵸.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흰질팡이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종이컵을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몰라서 들고 서 계셨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네. 동전을 넣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진짜 우프다 우프. 이거는 이거 진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네. 그런 컵이 비슷한 일 없더라도 있죠? 벤치에 그냥 앉아 있으면 벤치에 그냥 놓고 벤치 가시는 앞이나 뭐 그냥 네. 바닥에 그냥 던지고 가는 현학 게. 씨는 네. 돈 받아본 경험 없으세요? 저도 저도 있어요. 저도 저도 있어요. 있어요. 네. 저도 돈을 받아봤어요. 주세요. 꼭 저도 이렇게. 3,000원 받아봤어요. 네. 3,000원 제가 좀 더 많이 저 받았습니다. 2,000원 손에 쥐어주신 적이 있고. 2,000원, 저 네. 5,000원. 네. 해서 장애 모든 정도에다가- 장애인들은 네. 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무례하다고 느낄 정도로 네. 신체적으로도 되게 터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네. 돈을 이렇게 쥐어주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예. 감사히 받으면 되죠. 이제 되게 좀 초인이 네, 되셨네요. 저는 되게 네. 지금 해탈. 언제 안 주나 막 이런.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들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네. 없는 차원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럼 이게 다른 방식이에요. 네,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오늘 얘기했던 뭐 사회 진화론이니 뭐 우생학이니 뭐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들 어디서부터 장애 개념이 나왔나? 이게 오늘날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매우 불쌍하게 여기거나 열등한 사람들을 옛날엔 학살을 했지만 지금은 돌봐줘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 양면적인 모습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구분짓기를 통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나와 사람. 다른. 그래서 이거를 동정의 모습으로 표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를 막 궁금하니까 와서 팔을 잡아당기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굳이 어려운 감수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인간에 대한 예의, 그냥 타인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확산이 되면 장애인들이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장애만으로 감성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최근에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야 되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되게 좀 재밌게 말씀해주셔서 네. 일부 저는 흐름이 굉장히 맛깔나게 나왔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학 씨. 네. 그죠?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교수님을 섭외한 거니까 네. 사실 예상대로 너무 첫 예상 이상. 장애에 관한 정말 수다 네. 재밌게 나눈 느낌이었고 2부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2부에선 더 깊지만 더 설레고 즐거운 장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곧 뵐게요. 화면 고정!